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1편 마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6장 숫자는 목표를 구체화시킨다. 회계 상식 첫 번째,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첫 번째, 실현주의. 실현주의는 수익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금액도 확정될 때를 기준으로 하는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 관련 행위가 거의 이루어지고 대가가 확정되는 인도 시점이다. 물건은 인도했지만 대금은 받지 못했다면 매출로 인식하고 외상 대금은 매출 채권으로 기록한다. 이익은 발생했지만 현금이 없는 상태다. 한편 서비스 같은 용역의 제공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면 수익으로 기록한다. 다만 건설 용역처럼 공사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용역 완료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므로 공사 진행률을 계산해서 수입을 인식한다. 발생주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처리해야 하며 수익 항목과 관련된 비용을 대응해서 표시한다. 부분 표시. 손익계산서는 매출 총손익, 영업외손익, 영업손익, 단기 순손익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한편 사람들은 수익과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수익은 총 매출액의 개념이고 여기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익이다. 수익은 총 매출액의 개념이고 여기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익이 된다. 기업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관행은 또 있다. 매입처에서는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매입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 매입과의 차액은 비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비용이 모자라는 회사는 세금 계산서를 더 받아 가공 경비를 잡아 세금을 줄이기도 하는 것이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매입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기도 한대요. 실제 매입과의 차액은 비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비용이 모자라는 회사는 세금 계산서를 더 받아 가공 경비를 잡아 세금을 줄이기도 한다. 이런 관행은 오래된 관습이다 보니까 영업부서는 판매를 위해 매입처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시장은 성장성으로 회사를 평가하고 싶어 하지만 성장성이 높으면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허준 회계사는 이는 그저 느낌일 뿐이고 회계를 통해 객관화하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성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숫자 목표를 제시할 때 단순하고 의미가 담겨 있어야 직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숫자 목표를 제시할 때 단순하고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직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합리성과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감각에 의존하는 경영 방식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일단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해 고객과 임직원의 생각을 모으는 게 우선이었다. 그 다음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운다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았다. 최용순 사장은 안정성 지표로 부채 비율, 수익성 지표로 매출액 이익률, 성장성 지표로 매출 성장률을 설정하여 이번 프로젝트에 반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안정성 지표로 부채 비율을, 수익성 지표로 매출액 이익률을, 성장성 지표로 매출 성장률을 설정하여 이번 프로젝트에 반영하기로 마음먹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정성이나 어떤 수익성, 성장성을 알고 싶을 때는 회계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 또는 매출액 이익률, 매출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생활액의 두 번째, 목표를 숫자로 구체화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한 보험회사에 영업을 배우러 간 적이 있었다. 회사 정문과 각 책상 위에 1방 3콜이라 적혀 있었다. 하루에 한 곳을 방문하고 세 곳에 전화하라는 말이다. 나는 여기에 공을 하나 더 붙여 10방 30콜을 실행했고 제주에서 회계 영업으로 최고가 될 수 있었다. 숫자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숫자는 객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한다. 말이나 글은 미묘한 뉘앙스 차이로도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숫자는 세계 공용어로 생각의 기준을 통일시켜준다. 그래서 목표를 숫자 목표로 구체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제7장 성장이냐 안정이냐. 생활액의 세 번째, 왜 당장 돈 되는 것만 하면 안 될까? 감기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한다. 사실 이 감기약은 감기를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기침이나 콧물을 멈추고 열을 낮춰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침과 콧물은 나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고 열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과정이다. 엄밀히 말해 아직 감기약은 발명되지도 않았고 그러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도 기침과 콧물이 멈추지 않으면 병원 진료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 결국 감기를 잘 낫게 해준다는 병원으로 3355 모여들게 되는데 이 병원들은 항생제를 많이 써서 기침과 콧물을 멈추게 하는 것뿐이다. 단기적으로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감기에 더 잘 걸리는 체질이 되어버린다. 단기적인 이익에 치중해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당장 돈 되는 것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행동이다. 이 경우 회사는 자생력을 잃어 결국 망하게 된다. 현재의 수익을 가져오는 비용보다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수익을 가져오는 비용보다는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부분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유상무님, 무조건 가격을 올리는 건 위험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무조건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 여겨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가격을 올려도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게 만들면 소비자는 그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기 마련입니다. 싼 가격이 아니라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가격을 찾는 것이 가격 결정의 중요 원칙입니다. 무조건 싸다고 한 게 아니라 싼 가격이 아니라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가격을 찾는 것이 가격 결정의 중요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고객들은 원하는 것도 다르고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보통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으로 제시하여 많은 고객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액의 네 번째,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운동선수와 스포츠 선진국의 선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신체가 조화롭게 발달한 해외 선수와 달리 우리나라 선수들은 일부 근육만 발달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로 인해 신체에 무리가 오고 성적도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회사도 성장과 안정성, 수익성 중 어느 하나만 추구하다 보면 기형구조가 될 수 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안정적일 것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되어야 수익성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성장성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안정적이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안정적일 것이고 영업활동 현금은 플러스가 되어야 수익성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성장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회사는 망하지 않고 안정성이죠. 이익을 내며 수익성이죠. 계속 성장하는
해야 한다. 성장성입니다. 좋은 회사는 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며 수익적이죠. 계속 성장해야 한다. 회계상식 5번째,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세무회계의 차이. 회사에서는 이용 목적이나 이용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한다. 그 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재무회계. 주주나 은행 등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재무 정보를 작성하는 것.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므로 표준화되어 있다. 재무회계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이 있다. 회계 교육 과정에는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등이 있는데 이는 재무회계를 수준이나 단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관리회계. 기업 내부 의사결정용이나 관리 목적에서 작성하는 정보로 회사마다 기준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보통 원가회계나 관리회계라는 이름으로 다루는 과목이 포함된다. 세 번째, 세무회계. 기업이 세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장부의 기준이 되며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하에 작성한다. 별도의 장부를 만들지 않고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기초로 차이만 조정한다. 세무회계는 아웃소싱을 하고 회계부서에서는 재무회계 80%, 관리회계 20% 비준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무회계가 원가 분석표나 제품별 손익 등의 정보를 준다고는 해도 결국 회사에서 돈 벌어다 주는 것이 관리회계이다. 돈 안 되는 일에 80% 노력을 쏟고 있는 꼴이다. 경영자는 회계부서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중 어디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지 살펴보고 관리해야 한다. 관리회계가 결국 돈을 벌어다 주는 부서라는 거예요. 6번째 생활회계. 필요한 만큼 사는 한돼 구매 정신. 헬스장에 간 아내가 3개월치 이용료를 결제하고 돌아왔다. 3개월을 일시불로 결제하는 게 한 달씩 하는 것보다 3만 원이나 더 싸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주일이 지나자 더 이상 헬스장에 가지 않았다. 아내에게 낭비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 계약이나 대량 구입에 따른 할인에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인에 흔들리기보다 필요한 만큼 사는 한돼 구매 정신이 필요하다. 이거는 약간 부인에게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말하신 것 같아요. 8장 회계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3개월이라면 일반적인 대기업의 38일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64일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였다.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늘어나면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아진다. 즉 3개월 동안 현금이 잠기게 되어 회사의 자금 부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매출이란 목표는 다른 숫자 목표로부터 직원들의 눈을 멀게 했다.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까지는 매출이 이익을 위한 재료가 되지만 안정 단계에 있는 시장에서는 지금 이익이 나지 않으면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나지 않는 법이다. 회계상식 7번째, 비율 분석. 여기 잘못되었네요. 비율 분석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나 매출채권 회전 기간은 재무 비율의 한 종류이다. 재무 비율은 숫자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경영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다. 특히 스포츠에서 선수들의 실력을 비교하기 위해 비율 분석을 자주 사용하는데 단일 숫자가 주지 못하는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가령 안타를 10개 친 A 선수와 안타를 2개밖에 못 친 B 선수를 비교할 때 A 선수가 B 선수보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비율 분석을 본다면 달라질 수 있다.
A 선수는 50번 타석에 나와서 10개를 쳤고 B 선수는 5번 나와서 2개 안타를 쳤다면 해석은 달라진다. 절대적인 안타수는 A 선수가 많지만 A 선수는 2할, B 선수는 4할 타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B 선수가 더 효율적인 안타를 친 셈이다. 이처럼 스포츠에서는 타율뿐만 아니라 종목별로 선수들의 기록을 계산하고 분석하여 통계로 활용한다. 회사에서도 재무제표상의 숫자로만으로 전체 그림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비율 분석을 자주 사용한다. 재무 비율은 비교 점수를 제공하여 회사 간 비교 분석력을 높이기 때문에 단일 숫자 이상의 것을 보여준다. 성장성은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성장하는 회사와 쇠퇴하는 회사를 구분하게 해준다. 성장성은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성장하는 회사와 쇠퇴하는 회사를 구분하게 해준다. 안정성은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지 부도나 파산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안전한 회사와 위험한 회사를 구분하게 해준다. 수익성은 회사의 돈 버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돈 잘 버는 회사와 돈 못 버는 회사를 구분하게 해준다. 재무 비율은 기간별로 비교하여 과거에 비해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는 나빠졌는지를 분석하고 다른 회사나 산업 평균과 비교하기도 한다. 9장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라. 회계의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회계는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활동을 숫자로 표시하여 신뢰성 있게 알려준 것이다. 즉, 회계의 궁극적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더욱 큰 행복을 안겨주는 데 있다. 이해관계자 중에서 또 특히 임직원은 회계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 투자자나 채권자, 정부나 고객들은 그래도 회계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임직원은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기 어렵고 자기가 속한 부서의 업무만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 임직원들도 회계의 지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회사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새길로 새게 만든 원인이었다. 회계는 경영의 흐름을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 직원들이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리더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다. 회계를 잘 하려면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경영은 회계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계는 경영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즉,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알리는 것이 회계 보드게임의 목적이었다. 보드게임은 경영을 4가지 흐름에서 구분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 돈을 조달하고 이 돈을 투자해 상품을 만들고 이 상품을 팔아서 벌어들인 이익을 재투자하는 흐름이었다. 모든 업종에 이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영 흐름이었다. 부서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직원들에게는 충격적인 모양이었다. 영업 부서는 매출 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격 할인을 하고 또 할부를 통해 대금 회수 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했다.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 할인도 하고 할부를 통해 대금 회수 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했대요. 신용도가 낮은 소규모 거래처까지 목표 고객으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영업 부서의 성과를 높여주기는 했지만 동시에 외상 대금이 늘어나고 이익률 또한 낮아져 회사의 자금 흐름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할인율을 잘못 계산해 원가보다 매출 가격이 더 낮은 경우도 있었다. 영업부서는 매출 실적 외에도 매출액과 이익을 서로 비교하여 판매 비용으로 얼마를 사용하는지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매출 실적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외상 대금이 늘어나고 이익률도 낮아져서 회사의 자금 흐름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 실적 외에도 매출액과 그 이익, 매출액에 다르는 이익을 서로 비교해서 판매 비용으로 얼마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생각하기 시작했다. 제품의 원가뿐만 아니라 판매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비는 제품의 원가는 고정비고요. 판매에 따라 변동되는 그 변동비는 물론이고 고정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했다. 매출 채권과 매출 원가를 매출액과 비교해 봄으로써 영업 실적이 회사에 실제로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와 반대로 뛰어난 영업 실적이 오히려 회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생산부서도 무조건 생산성만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 판매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재고 재산을 높여 회사의 자금을 묶여버린다는 사실을 숫자로 확인했다. 그렇게 쌓인 재고는 유지보수비를 빨아먹게 되고 나중에 덤핑 판매나 폐기 처분으로 이어졌다. 회계를 모르면 생산성이 높을수록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매입 채무나 재고 자산, 매출 원가는 이들 부서가 반드시 함께 체크해야 할 계정인 것이다. 매입 채무, 재고 자산, 매출 원가는 이들 부서가 반드시 함께 체크해야 하는 계정이다. 구매부서의 원가 절감을 위한 대량 구매 역시 구매부서의 성과는 높였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 대량 구매는 성과를 높였어요. 그 자체 성과는 높였지만 회사의 전체적인 목표와는 반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의 자금 흐름에는 도움이 안 됐다. 이 역시 재고 자산을 늘리기 때문이다. 영업부서는 지금까지 자금 회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 지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주로 매출 발생 시점에서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후 대금 회수 시점에 판매 수수료, 그러니까 매출 발생 시점에 판매 수수료를 주로 자금 회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지급했지만 이후 대금 회수, 그 외상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했더니 영업 지점들도 대금 회수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영업부서는 수요량 예측과 판매 정보를 매일 실시간으로 생산부서와 구매부서에 전달하여, 그러니까 영업부서는 어찌 보면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수요량 예측과 판매 정보를 매일 실시간으로 생산부서와 구매부서에 전달해서 소통이 잘 돼야 돼. 소통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생산부서는 생산 실적 외에도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보면서 생산 경쟁력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매출액과 매출 원가. 생산 실적 외에도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보면서 생산 경쟁력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회계를 통한 소통 과정의 변화가 직원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생활학의 8번째, 재고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고의 재고 관리. 나는 처음 가보는 지역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손님이 드문 식당은 오래돼 신선하지 않는 식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손님이 많으면 재료의 회전율이 좋아 재료가 신선할 가능성이 높다. 재고 관리에 미숙한 회사는 남은 재고를 어떻게 판매할지 고민하게 되고 결국 덤핑 처리하거나 폐기 처분하게 된다. 반면 재고 관리를 잘하는 회사는 수요 예측을 통해 재고를 최대한 줄이는데 힘쓴다. 재고 자체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면 재고 관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재고에 현금이 묶이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천재가 된 흥대리 2편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거북이 DJ였습니다.